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는 그 제3단원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바로 송나라가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국가들이 무엇이 있었었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송나라가 중국을 통치했을 때의 바로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새롭게 나와준 프린트 1페이지고 교과서는 9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송이 중국을 통일하다에서부터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송의 중국 통일에서는 먼저 건국은 절도사 조광윤이 바로 송이란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중국은 다시 한 번 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5개의 주요 국가가 차례대로 흥망을 거듭했으며 지방에는 10개의 작은 국가들이 이제 산재해 있었던 이른바 5대 19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에 절도사였었던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5대 19 시대 때의 마지막 왕조였었던 후주라고 하는 나라에 바로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군대를 끌고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러 갔다가 그랬다가 바로 부하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때 당시에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후주의 후손들을 이제 잘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권력을 잡았던 이때 당시에 조광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광윤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 전역을 통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지금 현재 자기도 절도사 출신이었었고 자기가 가장 믿고서 이제 일을 맡기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가 절도사 출신이었었거든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절도사 세력들이 지금 당장은 조광윤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하지만 나중에 수틀리면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또 한 번의 조광윤이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조광윤은 바로 이들을 쫓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사구락을 같이 했었던 전우들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조광윤은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즉 어느 날 이 조광윤은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서 자기들의 생사구락을 같이 했었던 여러 절도사 부하들과 같이 바로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서 연애를 하러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연애를 나갔던 곳에서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싸움을 벌였었지, 그러면서 그대들은 정말 수고 많았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격려를 해줬었죠. 근데 한참 술잔이 많이 돌고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대들은 바로 절도사 출신으로서 지금 당장 나에게는 충성을 바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언젠가 내 후손들에게 충성을 바치라고 하는 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절도사에 해당됐었던 부하들은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충성 맹세를 하죠. 저희들은 절대 폐하와 그 다음에 폐하의 자제분들에게, 폐하의 후손들에게 충성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광윤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충성심이야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들의 자식들과 그대들의 후손들의 충성심은 그대들이 과연 보장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순간 이때 당시에 바로 대부분의 절도사 출신에 해당되는 장군들이라든가 부하들은 할 말이 없게 됐었던 거죠. 그러자 이때에 바로 조광윤이 한 가지 딜을 합니다. 그대들에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인생에서 즐거움이라는 바로 고향에 돌아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들이여 부디 청컨대 바로 지금 현재 바로 그대들의 관직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대들의 집에 가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하시오. 그대들이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는 그대들이 죽을 때까지 바로 엄청난 많은 양에 해당되는 재물을 공급을 해서 그대들이 편안한 삶을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소. 그러나 그대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관직을 갖게 되고 바로 그 자리를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협박적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자 바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대부분에 있었던 절도사들은 그 자리에서 절도사의 도장을 황제에게 반납을 하고 지방으로 전부 다 내려가 버렸대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바로 많은 절도사 출신에 해당됐었던 세력가들은 바로 조광윤에게
재고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절도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뒤에서 또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때문에 조광윤은 당시에 조광윤 바로 밑에 있었던 그 다음번의 황제도 마찬가지로 이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이 당나라 말에 등장했었던 바로 이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이 갖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권력들을 야금야금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사실상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은 오랫동안 무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 퇴직을 하기 직전에 바로 잠깐 거쳤다가 이제 퇴직을 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명예직에 불과한 자리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절도사 제도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선 그래서 이제 무관들이 굉장히 힘이 약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때 당시에 바로 황제는 바로 국가를 무가 아니라 문으로서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 때부터 완전히 안착이 되어서 과거제라고 하는 건 시험을 바로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사실 과거제는 이 단계가 처음에는 지방에서 한번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에서 한번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면접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 면접시험을 보통 귀족들이 면접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 귀족들이 면접시험을 볼 때에 그 면접 보는 사람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을 또 이제 마음대로 바꾼단 말입니다. 때문에 바로 그 귀족에게 면접시험을 보고 있었던 수험생들은 바로 그 귀족이 자기를 뽑아줬다고 한다면 평생 동안 자기를 바로 뽑아준 은인으로서 섬기면서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족들의 힘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조광윤이 이때 당시에 똑같이 과거제를 시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당시에 바로 이 귀족에 해당됐던 사람이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서 인재를 뽑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뽑혔던 사람이 수준이 너무 낮았던 겁니다. 황제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에 해당하는 경전밖에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게 되자 여기에 충격받았던 이 당시에 조광윤은 이 인재를 뽑는 제도를 귀족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조광윤은 바로 이 귀족들이 보통 면접시험을 봤던 것을 교체해서 황제가 직접 면접시험을 봅니다. 즉 황제 앞에서 바로 2차 시험까지 합격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황제가 직접 문답을 하면서 시험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들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합격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은 황제가 자기를 뽑아줬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전시라고 해서 왕, 즉 황제 앞에서 시험 보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이때 당시에 과거제 때 확실하게 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서 합격했었던 그런 신하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죠. 당연히 황제권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방에 있었던 그런 군사력들이 뛰어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뛰어난 경우에 해당됐었던 군사력들은 절도사가 차지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제 절도사를 해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황제는 바로 지방에 있는 제2의 절도사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지방에 있는 군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장들을 직접적으로 황제 직속하에 있었던 강력한 군대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이 금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고서 지방에 뛰어난 인재들을 전부 다 이 금군으로만 전부 다 보충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뛰어난 무장들이 전부 다 중앙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에 있었던 그런 군대들은 중앙에 있는 금군에 비교해서 봤을 때의 그 파워가 그다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조광윤의 그런 정책은 절도사를 비롯한 이제 무사들을 좀 더 이제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문관들을 되게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뽑았던 그런 문관들은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수나라와 당나라 때는 인재를 뽑았었던 모든 제도들이 과거제는 아니었습니다. 즉 일부는 그냥 추천에 의해서 뽑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중에 또 일부가 바로 과거제로 인재를 뽑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서는 바로 그 과거제 비중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과거제에 입학해서 합격을 하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확 피는 거예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재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래서 관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 그런 일반 백성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합격에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부자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사가지고서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열심히 봐가지고서 거기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때문에 당시에 지방에 있었었던 지방의 중소지주에, 즉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에 해당되는 토지를 갖고 있었었던 지주 세력들이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때 당시 과거 시험에 바로 그 교재가 유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 그러면서도 이때 당시에 최종적으로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서 관직을 갖게 된 그런 송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세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사대부가 우리나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조선시대 때의 양반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바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문을 우대하고 무를 천시하는 풍조가 굉장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많이 할지언정 무예를 별로 닦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사력이 약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방에 있었던 여러 개의 이 유목민족들이 대거적으로 이 송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요,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이제 발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등장했던 그런 시기라 볼 수 있는데, 당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요라고 한 나라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어요. 5대 19시대 때부터. 자, 그러다가 송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었을 때 요나라와 송나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요나라는 당시에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빼앗겼다고 생각했었던, 원래 이 땅은 중국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연루 16지라고 한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이때 당시에 동원해가지고서 요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방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거의 한 100만 대군 정도에 해당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를 공격을 했는데, 이때 당시 송나라의 군대가 이미 국초서부터 굉장히 약화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라의 군대들은 이 송나라의 군대의 공격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나가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때 당시 요나라는 오히려 반격까지 해가지고서 송나라의 수도였었던 카이펑, 즉 개봉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육박을 하게 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겠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송나라가 일단 엄청나게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에 송나라 황제가 직접적으로 용기를 내가지고서 도망가지 않고 직접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서 황금 갑옷을 입고 이 요나라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자고 이제 군대를 끌고서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요나라는 바로 송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라가지고서 주춤하게 되었고, 이 교전 과정이 계속해서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결과적인 결론이 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요나라와 송나라는 드디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화해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라는 송나라에게 바로 형님으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대신에 바로 형님된 나라인 송나라가 훨씬 더 부자니까 좀 가난한 그런 나라인 요나라에게 좀 송나라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물건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용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나라가 되게 비굴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송나라는 바로 요나라에게 형님 대우를 받는 대신에 바로 돈을 주고서 요나라를 키워주는 그런 사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요나라에게 줬었던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되는 그 재물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패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이 세패를 요나라에게만 갖다 바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쪽에서도 서하라는 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송나라도 역시 서하를 공격했지만 서하도 똑같이 이 송나라의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송나라도 역시 서하에게 바로 우리 송나라를 황제의 나라를 모셔라, 대신에 우리 황제의 나라가 신하의 나라를 보살펴준다는 명목하에 많은 양에 해당되는 돈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하에게도 바로 세패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남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바로 북방 지역을 차지했던 여진족에게도 이때 당시에 송나라는 바로 많은 양에 해당되는 세패를 줬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송나라는 돈 주고서 평화를 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굉장히 그 힘이 약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거란이라고 한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거란이라고 한 나라는 바로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최초로 세우게 됐었습니다. 이미 당나라가 있었을 때에 당나라 손잡고서 고구려를 공격했었던 거란. 하지만 나중에 이 거란이 당나라에게 반기를 드는 과정 중에서 하마터면 당나라에게 멸종당할 뻔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흩어졌었던 이때 당시에 거란족.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웅 중에 한 명이었던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전부 다 하나 통일을 했었죠. 그리고 당시에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강자라 불렸었던 이 발해와 싸움을 벌였는데 이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지금까지 수수께끼긴 하지만 이 발해가 거란족의 공격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한 일주일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서 나라가 그대로 망해버리는 사태가 벌였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발해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송나라와 일전을 불사했었죠. 이른바 이제 송과 전투를 벌였었지만 연후 16주를 보고서 바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거란은 송나라에게 돈 받는 대신에 송나라를 형님을 모시겠다는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전연의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약속을 벌이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유목민족의 이제 군대의 힘을 중국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도 유목민족들이 중국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유목민족들은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흉노족, 선비족, 갈, 강족. 자, 이 민족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어디로? 바로 중국 민족으로 다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란족도 중국 민족들에게 그대로 흡수가 돼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유목민족들이 중국 민족을 통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서 유목민족이었었던 거란족은 자체적으로 고유의 부족제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유목민족은 유목민족의 방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관직조차도 한족을 대상으로는 남면관제, 그 다음에 유목민족을 대상으로는 북면관제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형태의 바로 관료제도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이원적으로 통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농경민족들, 여기서 농경민족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발해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국 민족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연운 16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들의 경우에는 군현으로 통치되는 것에 되게 익숙했기 때문에 이 농경민족의 경우에는 군현제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거란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새롭게 만들기도 했었죠. 자, 서화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서화의 경우에도 탕구투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때 당시에 중국 서북부 지역에 건국을 했었었는데 송과의 화친 조건으로서 세피를 받았었죠. 하지만 이들도 역시 자신들의 바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서화문자라고 하는 중국어를 본딴 서화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참고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발해는 민족 구성이 좀 이원적으로 돼 있어요. 즉 발해라고 한 나라는 지배계층은 고구려인이었었고 피지배계층이 말갈족이라고 불렸었던 민족이었거든요. 이 말갈족은 후대에 뭐라고 부르냐면 여진족이라고도 부릅니다. 2세대 때는 여진족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이 여진족은 사실은 고구려 백성들은 농경민족인데 여진족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발해 백성들 중에서 고구려 백성의 후예에 해당됐던 건 사람들의 경우에는 군현제에 소속이 되었었지만 여진족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고유 부족제에 소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말갈족도 그 다음에 고구려 백성들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세웠던 나라가 바로 발해라는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그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거란족입니다. 당연히 이때 당시에 여진족은 거란족을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거란족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여진족이 여러 개의 그런 부족 국가들로 많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때는 이 고려가 동북구성정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진족까지도 같이 다 먹어보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여진족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족들로 이때 당시에 분열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나라에게 전반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요 나라의 간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은 누구냐면 아구다 혹은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골타는 이 당시에 요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바로 송나라를 공격해서 화북지역을 점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아골타가 이 요동 지역, 즉 만주 지역에다가 금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자, 금이한 나은 세운 다음에 고려에게 편지 보내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거란족을 공격합시다. 왜? 거란하고 고려도 옛날에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무려 한 3번씩이나. 그런데 금나라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족에 대한 그런 반감이 굉장히 심했었던 금나라는 당시에 송나라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고려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둘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거란족을 공격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당시에 이 송나라는 이 말을 믿고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네들이 꼭 찾아야 했다고 생각했던 땅, 바로 예전에도 그 땅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었죠. 바로 이쪽에 있었던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이쪽을 공격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송나라 군대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운 16주 지역을 공격하라고 하는데 송나라 군대가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다 패배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송나라가 패배를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승리를 바로 이 금나라가 하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금나라는 송나라가 그다지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요 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놈의 이 송나라는 사실상 한계가 별로 없잖아요. 한계 별로 없는데 연운 16주라고 한 땅은 그냥 우리 송나라 가질게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금나라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관원을 파견해가지고서 이 지역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이제 금나라가 돌아버렸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식들이 안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이때 당시에 바다를 그 강을 건너가지고서 송나라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을 공격을 했고요. 카이펑은 순식간에 함락이 당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송나라의 황제였었던 휘종이 잡혀버렸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이 그래도 간신히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장안성 쪽으로 도망갑니다. 옛날에 당나라의 수도였었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때 당시에 즉위를 했는데 이 금나라의 군대가 거기까지 공격을 해가지고서 순식간에 거기까지 다 장악을 해버려요. 자, 그래가지고서 송나라 일족이 다 잡혀가지고서 송나라가 일시적으로 망합니다. 일시적으로 망하게 됐는데 운 좋게도 바로 송나라 황제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강남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송나라를 다시 한번 복구하니 당시에 이 지역에 있던 많은 군대들이 다 여기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금나라는 남쪽 지역을 공격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으나 이 송나라가 여기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싸움을 벌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 금나라는 이 지역을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 지역인데 여기 지역이 되게 좀 열대지방인 경우가 많아요. 금나라는 바로 유목민족이잖아요. 열대지방에 말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제대로 달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뻘밭 같은 곳이 늪지대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군대를 운영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금나라는 여기에서 이 남송을 확실하게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송의 황제도 금나라가 계속해서 서두르는 것이 정말 무서웠기 때문에 바로 금나라에게 이때 당시에 막대한 양에 해당되는 세패를 주겠다. 그리고 금나라를 임금의 나라를 모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금나라는 바로 이 남쪽으로 도망간 송나라, 이것을 이제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남송이라고 하거든요. 이 남송을 신하의 나라로 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송나라의 화북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이쪽 지역이 바로 이 황하강 일대 이 유역이 바로 화북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북 지역을 이때 당시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남송과 하친하면서 막대한 양에 해당되는 세패를 받았으며 남송을 신하의 나라로 만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진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도 나라를 만들 때 이 나라 자체가 유목민족하고 그 다음에 농경민족을 따로따로 나가지고서 통치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때문에 당시에 이 금나라는 바로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부족제를 시행합니다. 즉 거란족과 여진족은 당시에 맹한모국제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여진족 고유의 바로 부족제를 이용해 가지고서 통치를 했었고요. 일반적인 한족 그다음에 옛날 발해의 백성들에 해당됐었던 고구려인들의 후손에 해당됐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군현제를 통해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한 가지 바로 여기 보이는 여진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서 중국의 정체성이 흡수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여지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송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남성의 경우에는 바로 금나라의 공격으로 송이 강남으로, 즉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지역을 말합니다. 즉 양쯔강, 이게 양쯔강이죠. 양쯔강의 하류 지역, 바다와 만나는 이 하류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지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서 그래서 정착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막대한 양에 해당되는 세패를 바로 이
금나라에게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금나라에게 신하를 칭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중에 그 금나라의 북방 지역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죠.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칭기스칸. 이 칭기스칸이 등장했을 때 칭기스칸이 금나라를 공격할 때 칭기스칸과 남송은 옛날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금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송의 군대가 그다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얘네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던 이 몽골족이 남송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좀 버티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남송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서 바로 이 모든 지역들을 몽골 제국이 먹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몽골과 연합해서 금나라를 공격했고 나중에 몽골의 공격으로 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양쯔강 하류 지역, 즉 중국 사람들이 대거 이제 남쪽으로 도망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여러분들 옛날에 농업이 발달했던 지역이기는 한데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땅들을 제대로 개척을 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들은 이 지역에 바로 화북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다가 바로 농기구가 이제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농사 짓기가 더 편해지게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은 그런 밀림 같은 것들이 전부 다가 다 개발이 됐으며 그 다음에 이른바 모내기법이라고 해가지고서 봄철에 보통 벼를 한 번 심잖아요. 봄철에 심어가지고서 가을철에 수확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봄철에 자, 이랬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급이 되게 되면서 1년의 농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농사 한 2번씩이나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농사를 한 번 졌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있다 보면 또 이것들이 더 자라가지고 또 수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 보면 1년에 농사가 2번을 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큼 식량이 많아지겠죠. 식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아집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장사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연스럽게 바로 상업과 그 다음에 수공업이 이 지역에서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그 쌀들을 서로 거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각각의 시장과 그 다음에 그 시장이 점점 커져가지고서 만들어졌던 도시라고 하는 곳이 양쯔강 하류 지역에 되게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물물 교환으로 이제 거래하는 것보다는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송나라에선 동전을 대규모로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너무나도 거래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동전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음에 해당됐었던 물건을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증명서에 해당됐었던 이 어음 같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지폐의 모습까지도 즉 동전보다 훨씬 더 고액의 돈을 가치를 갖고 있는 지폐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 송나라 때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지폐가 바로 이 교자라고 하는 지폐와 회자라고 하는 그런 지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공업도 같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해상교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조선술과 항해술과 지도 제작 기술이 같이 발전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비단길은 여러분들 동양과 서양이 서로 이제 교역을 하는 비단길은 유목민족들이 먼저 뚫어놨었던 초원길, 그 다음에 한문제 때 만들어놨었던 바로 비단길이 있었습니다. 사막길이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직접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바다의 경우에는 배가 굉장히 크면 클수록 바로 많은 양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나중에 가서는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 교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교역하는 바다의 실크로드를 일컬어서 우리는 바닷길이라고 하는데 그 바닷길의 끄트머리에 중국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경우에는 바로 광저우와 그 다음에 취안저우라고 하는 건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서양과 적극적으로 교역을 하는
서아시아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과 같이 교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서아시아 국가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슬람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들과 같이 교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배가 하도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이 바로 중국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세금 같은 것을 매기고 관세 같은 것을 매기게 하는, 그러면서도 바로 그 각각의 그 배들에서 싣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어떤 사람이 사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바로 왔었던 배들이 어떻게 사갈 것인가를 서로 짝지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조종해주는 역할을 해줬었던 이른바 시박사라고 하는 그런 관청이,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관청이 이때 당시에 설치가 돼가지고서 운영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8번에서는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등장이 돼요. 즉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공자가 유교를 만들었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바로 없어졌다가 분서갱유로 인해 가지고서 없어졌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복구가 됐었지만 원래 모습을 제대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바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었고, 그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졌었던 유교의 한 학파가 바로 훈고학이라고 했었잖아요. 당나라 때에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경정의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면서 훈고학을 사실상 완성시켰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 이미 위진남부조 시기 때에 바로 중국에 불교가 너무 많이 유행을 했단 말입니다. 즉 국가의 정치 이념은 유교였지만 바로 종교는 불교였던 상황이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바로 이 유교가 그다지 좋아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학문이었던 거지, 세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세상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인간의 마음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주희라고 하는 건 사람이 새로운 형태의 유학을 발명을 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송대에 완성된 신유학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바로 기존에 유학이 갖고 있지 않았었던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는가,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서 만들어진 그런 이 유학이 바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나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조선에 같이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원래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좀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나중에 한국사 수업을 할 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한반도 지역과 일본에게도 같이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서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가 됐어요.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는 바로 일반적인 백성들도 좀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서민들이 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완전히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 말고 바로 도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바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많은 재능을 이용해 가지고서 뭐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근데 놀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또 한 가지, 공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 놀거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놀거리가 많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쪽과 관련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공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서민들이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바로 그 서민들을 위한 공급도 같이 많아지게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서민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그들이 이 서민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풍자극이라든가 고개라든가 구어체 소설이라든가 각종 희곡 같은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발달을 하게 되면서 서민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10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 과학기술 부분에서는 바로 나침반이 옛날부터 중국에 있었었는데 이 나침반을 이용해 가지고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이때 당시에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선박 제조 기술도 이때 당시에 발달했다고 해가지고서 글쎄요, 이게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로 만드는 배였는데 이때 당시 그 배에 한 1000명까지 탈 수 있었던 배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선박 제조 기술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고 이 배들은 먼 거리까지도 항해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많은 지역으로 나가가지고서 살게 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송나라 지역에서는 화약 제조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특히 원나라하고 싸울 때도 그랬었는데 이 화약 무기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런 화약 무기들이 나중에 가서 바로 서양 쪽으로 같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이미 서양하고는 다르게 활판 인쇄술이 이미 이 지역에서 발달했습니다. 즉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교개혁에서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했었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전에 바로 서양 지역에서는 활판 인쇄술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필요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바로 인쇄를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송해 중국 통일. 건국에서는 5대 19 시기에 후주에 자, 별표 반개입니다. 절도사 출신인 빈칸에 적혔습니다. 조광윤. 송나라 세운 사람입니다. 조광윤이 송건국구 중국 통일. 자, 동그라미 1번. 과거제의 전시. 자, 황제권 강화에다가 별표 하나 칩니다. 동그라미 1번. 과거제의 전시. 마련.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금군. 설치, 황제 직속에 금군을 설치했었죠. 네, 별표 2개 칩니다. 문치주의에서는 동그라미 1번 절도사를 해체하고 동그라미 2번 바로 문관우대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결과 바로 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당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잡았었는데 이때부터는 사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군사력이 약화되면서 동그라미 1번 북방민족의 침략이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라가 있는데 이 요나라는 바로 거란족이죠. 거란. 그 다음에 서한은 탕구투족. 그 다음에 여진족은 바로 금나라를 나중에 세우죠. 자, 동그라미 2번 막대한 양의 세패 여입니다. 막대한 양의 세패를 받침, 은과 비단 같은 걸 바쳤고요. 네, 별표 1개 반. 거란의 경우에는 야율아보기 박스. 야율아보기가 자, 부족을 통일한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발해를 멸망시키고 동그라미 2번 송과 화친을 조건으로 막대한 빈칸에 적겠습니다. 세패 여입니다. 세패를 받음. 동그라미 2번 유목민족 박스. 고유의 부족제를 실시하고 동그라미 4번 농경민족의 경우에는 자, 빈칸에 적혔습니다. 군현제로 통치. 근데 동그라미 5번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거란 문자가 여기에 포함되죠. 거란 문자 사용. 자, 근데 동그라미 3번 서하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탕구투족이 중국의 서북부에 건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송과 하친을 조건으로 송에게 빈칸에 적혔습니다. 세패를 받음. 동그라미 3번 서하도 역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듭니다. 서하 문자 사용.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의 금나라 12세기 초에 동그라미 1번 아구다 혹은 아골타라고도 합니다. 아구다가 건국.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킨 후 송을 공격하여 화북 점령. 동그라미 3번 남송과 화친을 조건으로 막대한 세패를 받았다는 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유목민족은 고유의 부족제로, 농경민족은 바로 군현제로 통치했었다는 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합니다. 무슨 문자죠? 바로 여진 문자입니다. 여진 문자를 사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남송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바로 금의 공격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바로 강남 지방으로 도망갔다는 거. 양쯔강 하류 지역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막대한 세패를 지급하고 동그라미 2번 금에게 신하를 이때 당시에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강남 지방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었죠. 그랬었지만 나중에 가서 프린트 2페이지 넘기면 바로 밀수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간 말은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 별표 2개. 경제 발달에서 동그라미 1번 양쯔강 하류 유역에 바로 강남의 농업 개발이 있게 됐었습니다. 농기구와 모내기법 같은 것이 보급됐었고요. 동그라미 2번 상업과 그 다음에 수공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바로 시장과 도시가 발달하고 동그라미 4번 동정과 그 다음에 집회, 교자나 회자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최초의 집회는 바로 이 교자와 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별표 하나 해상교육의 발달에서는 밑줄 치겠습니다. 조선술, 항해술, 지도제작기술 발전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닷길을 통한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고 동그라미 1번 광저우와 취안저우 등의 국제무역항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해상무역 담당 관청이 설치되었으니 그 관청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시박사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동그라미 8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교 3단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리학의 발달, 동그라미 1번, 송대에 만들어진 정치 이념이며, 동그라미 2번,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연구합니다. 밑줄.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한반도와 일본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별표 하나, 서민 문화에서는 밑줄 치겠습니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풍자극, 동그라미 2번 고개, 동그라미 3번 구어체 소설, 동그라미 4번 희곡 같은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서민들이 발달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니까 바로 이러한 수요가 등장했던 것이고,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풍자극, 고개, 그 다음에 구어체 소설, 희곡 같은 것이 유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역시 별표 하나입니다. 과학기술에선 동그라미 1번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술과 선박 제조 기술 같은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졌다고 하죠. 동그라미 2번 화약 제조 기술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빈칸에 적겠습니다. 화약 무기 제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활판 인쇄술 발달, 바로 지식의 보급이 있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는 바로 청명상화도, 이것은 지금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역사탐구에서 세계로 전파된 중국의 발명품, 바로 기억에 들어갈 만한 활판 인쇄술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런 발명품으로 인해 가지고서 송나라 사회가 되게 활발하게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